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마지막 발표자 김주미입니다. 이거 아직 잠시만요. 제가 발표할 내용은 민화에 나타난 새에 대한 고찰입니다. 그 목차는 화면에 제시된 것과 같습니다. 마이크가 안 들려요? 제가 이걸 엔터를 누르고 해야 되니까는 우선 그 서론을 읽으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을 날지 못하는 인간에게 새는 늘 동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농경사회에서는 새소리와 철새들의 움직임을 보고 계절의 변화를 감지하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고대의 사람들은 새를 천상과 지상을 넘나들며 양계를 이어주는 메신저 역할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처럼 신성한 의미를 지닌 새는 하늘 세계를 상징하는 한편 영혼, 공령, 천명의 전달자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새를 소재로 한 이야기와 그림 역시 이러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는 민화 속의 새 가운데 앞서 말한 새의 상징성을 살필 수 있는 까치와 까마귀, 닭과 봉황, 학, 독수리와 매, 비둘기, 제비 등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고찰에 앞서 민화의 개념, 민화의 발생 배경, 민화의 기능과 특징, 민화의 주제와 소재 등 민화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합니다. 민화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과 민화 속의 새를 함께 다루고자 하는 것은 민화를 어떻게 인식해야 하고 그러한 인식 배경 하에서 민화 속의 새를 어떻게 고찰해야 할지를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먼저 민화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화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민화라는 말이 사용된 것은 일본인 야나기 무네요시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민화 개념을 그대로 우리 민화에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 양자 간의 괴리감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민화의 개념을 봤을 때 민화는 한국 회화를 대표하는 정통 회화, 그 다음에 민속화, 고급 문화에 대한 대응적 개념을 지닌 그림 또는 한국 미의 특징을 함축하고 있는 그림 등 그 연구 관점에 따라서 다양한 시각으로 얘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화에 대한 정의는 한마디로 쉽게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민화는 민중 속에서 싹트고 민중 속에서 호흡을 함께하며 민중이 가진 사고와 미적 감정이 가시적으로 표현된 그림이기 때문에 민중들의 삶과 바람이 담긴 그림이며 우리 민족의 고유 감정과 신앙을 내포한 실용성이 강한 그림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민화의 발생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민화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그 한국 민화의 시원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문헌이 없기 때문에 민화의 발생 시점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고구려 고분벽화의 사신도와 인물 풍속도 등에서 민화적인 표현이 뚜렷하게 나타나지만 본격적으로 민화가 발전한 것은 조선 후기인 18세기입니다. 이 시기는 문화가 꽃을 피우고 또 경제적인 부를 지닌 중인과 서민 계층이 늘어나며 극심한 사회 변동 속에서 봉건 사회의 해체와 함께 이들의 신분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같은 시대 변화에 편승해서 그동안 상층민의 전유물이었던 문화적 영역을 중인과 서민도 공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분출되면서 다수의 민화가 그려지고 유행하게 됐습니다. 민화는 대부분 자유롭게 활동했던 문양 화가들에 의해서 그려졌기 때문에 그림의 내용도 다양하고 자유분방하게 표현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상층민인
사대부의 입장에서 볼 때 조선 후기의 민화는 회화로서의 형식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완성도가 낮은 그림으로 인식되면서 지배층의 문화와는 대별되는 서민 문화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번에는 민화의 기능과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민화는 그림의 소재가 상징성을 띠며 예술성보다는 실용성이 강한 그림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화 중에는 우리의 토착 종교와 풍습을 묘사함으로써 주술적인 의미가 부여된 것들이 있는데 이를 세화라 합니다. 민화는 역원근법의 독특한 화면 구성과 오방색 중심의 색채가 주로 베풀어집니다. 프린트물에는 없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좀 자료를 보다가 보니까 이 오방색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거를 읽은 적이 있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양에서 오방색을 많이 쓴 이유에 대해서 뭐 아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어떤 문헌을 보니까 오방색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바를 정자를 써서 정색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방색에 있는 색깔과 색깔을 같이 섞어 쓰면은 간색, 사이간자에서 간색이라고 했는데 옛날에 사람들이 오방색을 많이 쓴 거는 정색이라고 한 거는 뭐냐면 오방색이 뭐예요? 세상을 바르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고 이 색깔과 색깔을 섞어서 쓴 거를 사이간자라고 해서 간색이라고 썼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계집여자 세 개를 쓰면은 간사할간이 되죠. 그래서 간색으로 썼다라는 그런 기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얘기를 합니다. 한편 민화는 민중과 함께 한 그림으로 한국의 먹과 맛이 깃들여져 있습니다. 다음은 민화의 주제와 소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민화의 주제와 소재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민화만의 고유한 주제와 소재는 무속화와 부적 등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또 민화는 소재에 따라서 화조화, 인물화, 문자화, 산수화, 문방화, 누각화로 구분이 됩니다. 화조화는 꽃새, 동물, 과일, 채소 등 자연물을 그린 그림을 일컫습니다. 그 다음에 인물화는 옛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을 그린 고사인물화, 그 다음에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그린 풍속화, 또 불교, 무교, 도교 등 종교와 관련된 종교화 등이 있습니다. 문자화는 수복과 같이 기복적인 내용을 담은 길상 문자와 효제, 충신, 예의, 염치 등 유교적 덕목을 문자로 덕목의 문자를 그와 관련된 고사와 문양으로 장식한 유교 문자도 등이 있습니다. 한편 산수화는 실경을 기반으로 한 그 회화 장르이지만 민화의 산수화는 대부분 이전의 그림을 병용하거나 경치에 대해서 떠도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재구성한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민화에 포함되는 산수화로는 소상팔경도, 금강산도, 무의, 구곡도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 다음에 문방화의 대표적인 것은 책과 문방구를 비롯하여 도자기, 청동기 등 여러 가지 장식물을 함께 그린 책거리입니다. 민화로 제작된 책거리는 서민의 취향이 반영되면서 책이 있는 책거리보다는 책이 없는 책거리가 주로 그려졌습니다. 누각화는 건물 그림을 말합니다. 민화로 제작된 대부분의 누각화는 제사 때 사용하기 위해 사당이 그려진 것들이 많습니다. 이제부터는 민화에 나타난 새의 상징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까치와 까마귀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화 중 잘 알려져 있는 호작도를 보면 여기 지금 호작도가 나와 있는데 소나무 위에는 까치가 또 소나무 아래에는 호랑이 또는 표범이 앉아 있습니다. 까치는 희작이라 하여서 기쁜 소식을 알려주는 전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호작도와 유사한 그림을 고구려 각족청의 씨름도에서 살필 수 있습니다. 이 씨름도를 보시면 씨름도 지금 그 보시는 방향에서 봤을 때 씨름도의 왼쪽에는 나뭇가지 위에 검은새가 여러 마리 앉아 있고 나무 아래에는 여기 보시면은 호랑이와 곰으로 추정되는 동물이 앉아 있습니다. 각족총의 씨름도에 대한 해석을 단군 신화에 등장하는 곰과 호랑이가 신단수 아래에서 사람 되기를 빌었다는 것과 관련지어 보면 호작도의 씨름도와 그 다음에 씨름도의 그 나무는 지상과 천상을 잇는 신목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저총의 나무 위에 검은새는 인간이 되고 싶은 지상계의 기도를 천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또 호작도의 소나무 위에 까치는 무근해를 보내고 새해가 되었다는 천상계의 메시지를 지상에 전하는 전령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호작도와 같이 까치가 전령으로 등장하는 경우는 삼국유사 기편 신라 제4대 탈해왕 관련 기사를 통해 살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까치는 새로운 왕제의 출현을 알리는 천명의 전달자로 등장합니다. 까치처럼 천명의 전달자로 인식되는 대표적인 새로 까마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삼국사기 열전 궁예 관련 기사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제를 지내러 가는데 까마귀가 그 궁예가 들고 있는 바리떼에 상아 조각을 떨어뜨리고 갔는데 그 상아 조각에는 임금왕자가 새겨져 있어서 그것을 보고 자부했다라는 그런 관련된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 임금왕자가 새겨진 상아 조각을 떨어뜨려 주고 갔다라는 것은 결국 궁예가 왕이 될 거라는 그런 암시를 했기 때문에 천명의 전달자로서 까마귀가 등장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까치와 까마귀와의 친연성을 살필 수 있는 것으로 그 일본 규슈 북서부에 위치한 사가현을 뭐라고 불렀냐면 까치 가라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까치는 이제 순수한 우리말이고 가라스는 일본어로 까마귀를 지칭하기 때문에 까치 가라스는 결국 까마귀를 말하는데, 사가현이 까치 가라스라는 이름으로 불려진 것은 그 까치가 이게 보면은 이게 식물이나 동물이나 구별을 하면 종이 있고 과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까치는 무슨 과에 속하는 조류이냐면은 까마귀과에 속하는 조류입니다. 그래서 까치와 까마귀와의 어떤 친연성을 보여준다고도 얘기할 수 있고, 또 그 사가현이라는 지역이 일본 고대 사회와 한반도와의 밀착된 관계가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런 양국 간의 그런 관계도 이 용어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까치와 까마귀와의 유사성은 조류 중에서 가장 IQ가 높은 새가 까마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까마귀과에 속하는 까치 역시 까마귀 못지않게 굉장히 영특한 새로 알려져 있고, 까치와 까마귀 모두 자신의 영역에 침입자가 발생했을 때는 서로들 힘을 합쳐서 집단 행동을 해서 침입자를 공격해서 자기의 영역을 확보하는 그런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학위 논문을 쓸 때 우연찮게 신문에 휴지통이라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아주 재미난 기사를 봤는데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캐나다에서 그 동물원에서 있었던 건데, 독수리가 까마귀 영역을 침범을 했어요. 그랬더니 까마귀들이 힘을 모아갖고 다들 합세해갖고 독수리한테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독수리가 너무 놀래갖고 지 우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놀란 탓에
사자우리로 들어가갖고 사자밥이 됐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만큼 자기 영역 확보력이 굉장히 뛰어난 새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까치는 조선시대의 설화 중에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의로운 새로 자주 등장하며 까마귀는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먹인다 하여 반포조 또는 자우라 불렸던 효성스러운 새입니다. 한국의 고대 사회에서는 까마귀를 길조로 여겨 장대와 새를 결합시킨 솥대 위에 까마귀의 형상을 조각하여 올리기도 했습니다. 여기 지금 보여지는 게 경상도 해안 지역과 제주도 지역에서는 솥대 위에 까마귀를 올리는 전통을 볼 수 있는데, 재미난 거는 까마귀는, 그러니까 새는 크게 나누면 텃새가 있고 철새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 영일만하고 제주도 지역은 철새인 떼까마귀의 철새 도래지입니다. 그런 특이한 지역에서는 솥대 위에 뭐가 올려지면, 일반적으로는 솥대 위에는 오리와 같은 형상이 올려지는데 이 지역에서는 특별하게 까마귀 형상이 올려진다는 이제 그런 특징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해 속의 삼조고와 같은 일상문, 태양을 상징하는 문약을 일상문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도 그 안에 등장하는 새는 까마귀로 표현됐습니다. 그러나 후대로 오면서 길조였던 까마귀의 자리를 점차 누가 점유하게 되냐면은 까치가 점유하게 됐고,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반영을 하듯 조선시대 민화에서 까마귀를 표현한 예는 굉장히 찾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까마귀의 위치를 지금은 누가 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냐면 까치가 그 자리를 대신 점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닭과 봉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닭은 어둠 속에 밝아오는 태양과 광명을 감지하고 힘찬 울음소리로 아침을 맞이하기 때문에 상서로운 전령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닭은 태양 숭배와 결부되어 태양을 상징하는 일상문의 새로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거 여기 지금 보여지는 거는 고려 시대의 일상문의 예인데, 지간국사 현묘탑비는 원주에 소재되어 있고요. 저기 이쪽에 있는 현화사비는 개성에 소재가 되어 있는데, 이 지금 사실 이 현화사비 관련되는 사진은 굉장히 귀한 사진입니다. 그 개성 방문이 그 막아지기 전에 제가 마지막 11월 23일 날 그 개성을 방문을 했거든요. 근데 그 개성 박물관 뒤쪽에 현화사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몇 분이 망을 봐주고, 키가 크신 분이, 왜냐하면 사진을 이렇게 찍다 보면 크니까 제대로 안 찍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생해서 얻은 사진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누가 보더라도 태양 속에 까마귀의 형상이 아니라 뭐의 형상으로 그려졌냐면은 닭의 형상으로 그려졌죠. 닭의 형상인지 아실 수 있는 거는 뭘 보면 금방 아실 수 있어요. 벼슬을 보면 아실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신라의 건국신화에도 닭이 새로운 지배자의 출현을 알리는 상서로운 존재로 등장합니다. 삼국사기 신라봉기에 나오는 기말제의 탄생설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조선 후기에 어명에 의해서 조속이 그린 금궤도는 기말제의 이러한 탄생설화를 그린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가운데 저기 흰 닭 보이시죠? 보이세요? 예. 제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요거. 예. 여기 금괴가 있고 금괴의 존재를 지금 흰 닭이 울어서 알리잖아요. 그래서 기말제의 탄생설화를 그린 그런 그림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조선 후기에 영모화를 즐겨 그렸던 변상병은 암탉과 숫닭이 병아리를 돌보는 모습에 자웅화명이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여기 지금 글씨가 너무 흐리게 나와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그 화폭 오른쪽 위에 암탉 위에 보면은 그 닭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에 오덕을, 여기 흐리게 돼서 잘 안 나오는데요. 그 오덕을 두루 갖추었다라는 그런 글자가 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오체를 지닌 새로 인식되고 있는 봉황의 생김새에 대해서 산해경에서는
한 새가 있는데 닭과 같이 생겼으며 오색무늬가 있다. 이름하여 봉황이다 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급은 닭과 봉황이 긴밀한 서로 연계성과 친연관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닭과 봉황과의 상호 관련성을 말해주듯 여기 삼성 미술관 리움 소장의 봉황도에서 구불구불한 형상의 매화가지 위에 보면은 누가 보더라도 모와 흡사한 닭을 닮은 닭과 흡사한 모습의 봉황이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문자도 가운데 염자도에 그려진 봉양 역시 딱 보면은 닭의 형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보면 문자도에 새하고 같이 연결돼서 그린 그림들이 꽤 제법 있어요. 근데 특히 염자도에 봉황이 그려진 배경을 살펴보면 군자가 물러날 때를 알아 물러날 줄 아는 처세와 절제할 줄 아는 자기 관리의 의지가 필요한데 이거를 뭐라고 한다? 이걸 염이라 한다. 그런데 봉황은 오동나무가 아니면 집을 짓지 않고 굶어 죽을지언정 죽실만 먹는다라 해서 고고한 기계를 가진 모습으로 기술되고 있어 봉황이 염의 대표적인 상징이 되었기 때문에 염자와 모가 같이 그려진 경우들이 많이 하면은 봉황이 같이 그려진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기도 이제 염자에 봉황이 같이 그려진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학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새임에도 불구하고 예로부터 신비하고 영적인 서조로 인식되었고 따라서 옛 그림에 상서로운 새로 그려졌습니다. 한한 대사전에는 학을 뭐라고 했냐면 현종, 거물 현자를 써서 현조로 풀이했고 그러니까 일상문, 태양을 상징하는 그 안에 새를 그렸을 때 물새 형상으로 그려진 예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을 양조라고 인식했던 거를 그러한 도상들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새인 학은 과거 급제를 기념하기 위해 솥대 위에 얹어지는 새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솥대 위에 학 모양을 만들어 올린 것은 아까 학은 하늘새이면서도 태양새라 그랬죠. 그래서 하늘새와 태양새를 의미하는 학을 하늘과 땅을 잇는 천신의 사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보여지는 그림은 고구려 오해분 사오묘에 그려진 그림인데 거기 보면은 천신의 사자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어떤 장면이냐면요. 천정부에 그려진 건데 지금 여기 학을 타고 있는 남자는 누구냐면은 누구일 것 같아요? 묘주예요. 그 무덤의 주인이에요. 죽었으니까 그 사람의 영혼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하늘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옛날부터 동쪽에서는 해가 뜨고 서쪽에서는 해가 지기 때문에 동쪽은 탄생과 관련된 그 방향으로 인식을 하고 서쪽은 해가 지기 때문에 죽음과 관련된 방향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죽은 사람이 하늘 세계를 향해서 가는 거는 항상 방향이 어느 쪽을 향하고 있다? 서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쪽으로 가고 있고 반대로 천상에서 지상으로 내려올 때는 그때도 뭐 새를 타고 내려오는 모습으로 표현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진행 방향이 어느 쪽을 향해서 오고 있다? 동쪽을 향해서 오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묘주를 싣고 하늘을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때 학은 죽은 사람의 영혼을 천상으로 운반하는 영혼의 전달자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은 모든 날짐승의 우두머리로 1000년 이상을 사는 장수의 사야로 알려져 있어 십장생도에 자주 등장합니다. 여기도 보면 학 지금 등장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한 소나무 또는 구름과 함께 구성된 송학문, 운학문으로 그려질 때도 맞습니다. 이것도 크게 보면은
직장생도와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은 일반적인 새들과는 달리 외진곳에서 조용히 은거하기 때문에 학과 함께 은둔하는 현자의 모습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은 현자가 이렇게 앉아 있고, 여기 보면은 뭐가 등장하고 있어요? 지금 학이 같이 등장하고 있는 이런 그림들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독수리와 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여지는 그 그림은 삼재부적이라고 아시죠? 우리 어렸을 때 제 기억에는 삼재부적이라고 해서 몸에 지니고 다니거나 아니면 잘 때 벽에 속에 이렇게 넣어서 넣기도 했는데, 삼재부라는 거는 사람한테, 이 삼재는 뭐냐면 물, 불, 바람을 얘기하는데, 이게 잘 들어왔다 나가야지, 안 그러면 사람들한테 해를 끼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삼재부는 삼재를 막고 사익을 물리침으로써 소원을 성취하고자 하는 부적을 말합니다. 삼재부에는 호랑이와 같은 맹수나 독수리, 매, 까마귀 형상의 맹금류가 주로 그려지는데, 이러한 그 동물들이 그려지는 거는 다들 보면은 굉장히 사나운 습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나운 습성을 지닌 맹수와 맹금류를 나쁜 것을 물리치는 벽사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삼재를 막고 이를 소멸시킬 수 있는 상서로운 동물로 인식했기 때문에 삼재부적에 특히 이제 이 맹금류의 형상을 한 새를 등장시킨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독수리나 매 등을 삼재부에 이렇게 표현한 거는 동북아시아에서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최초의 샤만을, 무당을 독수리와 같은 맹금류로 인식한 것과도 깊은 관련성을 지닙니다. 그 이유는 천상과 지상을 넘나드는 새를 하늘계와 인간계를 연결하는 샤만의 정령으로 인식했고, 맹금류의 용맹성과 위험, 날쌘 동작 등이 천신의 메신저 및 실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삼재부에는 다시 저걸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지? 다시 위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갑자기 화살표가 안 보여. 갑자기 제가 쓰던 컴퓨터가 아니라 갖고 조금 익숙지가 않아서요. 삼재부에 독수리나 매가 표현될 때는 세 마리가 표현되거나 몸이 하나인데 머리가 셋으로 그려진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천지인 합일사상을 표현한 것으로 봅니다. 천지인 합일사상이라는 것은 영의 세계인 하늘세계와 그 다음에 죽음의 세계인 지하세계를 샤만을 매개로 하여 인간 세계와 연결하는 무의 세계관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부적이라는 건 무속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삼재부적에 독수리와 매 같은 것을 그린 것은 이들이 하늘의 제왕으로 일컬어져 있고, 그 다음에 옛날부터 매를 갖고 사냥을 많이 했잖아요. 새 중에서 자기가의 목표물을 정하고 난 다음에 가장 빠른 속도와 정확하게 그 대상을 낚아챌 수 있는 새가 뭐로 알려져 있냐면은 매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한 그 매의 속성으로 삼재의 나쁜 것을 소멸시키라는 의미에서 그 매의 형상으로 삼재부가 그려진 것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부적은 아니지만 그 조선시대 회화 중에 욱해창흥도에는 지금 보면은 바다를 배경으로 해서 이제 맹금류의 형상, 매의 형상, 매가 등장을 하는데, 붉은 해와 함께 이는 솟아오르는 해처럼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과 그 위풍당당하게 해돋이를 맞이하는 해가
주변의 나쁜 것을 물리쳐 주거라는 그런 기원을 나타낸 그림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둘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비둘기는 한국의 역사 문화에서 공룡의 전달자로 등장합니다. 우선 이규보가 편찬한 동국 이상국집 안에 동명왕편을 보면 주몽의 어머니 유아가 보낸 맥종, 곡식의 씨앗이죠. 비둘기가 주몽에게 전해주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비둘기가 공룡의 전달자로 표현된 예는 조선시대의 왕이 대신한테 하사했던 궤장에서 살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예. 조선시대의 현종이 이경석한테 여러 개의 궤장을 하사를 했는데 그 중에 보면은 요게 지금 그 하사받은 궤장인데 이 궤장의 이 막대의 상부에는 뭐가 장식이 되어 있냐? 새가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장대의 하부에는 뭐가 장식이 되어 있냐면은 삽이 장식되어 있는 것을 살필 수 있는데 이 궤장이 그 당시에 국노인 대신한테 왕이 하사했다는 점에서 볼 때 삼국시대의 환두대도라고 해서 환두대도에 장식된 봉황과 같이 어떤 수장을 상징하는 걸로도 인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부 끝에 삽을 장식한 것은 조선시대가 농경을 위주로 한 사회이기 때문에 농사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장식된 것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궤장 상부에 좀 이렇게 자세히 보면 약간 비둘기 모양의 새는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동명왕편에 나오는 유아가 주몽에게 보낸 곡식의 씨를 전달하는 비둘기를 연상시키는데, 이와 관련해서 또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초기 철기 시대에 농경문 청동기가 앞뒷면에 그림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농경문 청동기의 뒷면도 보면 이렇게 반을 갈라서요. 이거는 봄이 되면 씨앗을 뿌리고 밭을 갈고, 그 다음에 가을이 되면은 뭐냐면 추수를 하는데, 요거는 봄에 뭐예요? 따비로 밭을 가는 장면을 묘사한 건데, 여기 보면은 새 깃털을 머리에 꽂고 지금 따비로 밭을 가는 인물의 모습을 연상시킬 수 있어요. 이게 여기 새 깃털이지만 바로 이 새 깃털이 여기에서는 뭐로 표현됐다고 볼 수 있어요? 요 비둘기 모양의 새로. 그 다음에 여긴 지금 따비로 따비와 같은 농기계로 지금 농기구로 밭을 가는데, 여기는 따비가 지금 뭘로 변형된 거죠? 삽으로 변형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러한 그 어떤 상호 관련성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아쉽게도 조선시대 민화에는 비둘기가 공룡의 전달자로 표현된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경우는 암수의 비둘기가 금실 좋은 모습으로 묘사된 것들이 많습니다. 즉 민화에서 공룡의 전달자와 같은 비둘기의 고전적인 의미는 별반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비는 비둘기처럼 귀소성, 다시 돌아오는 귀소성이 강하기 때문에 봄을 알리는 전령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반영하듯이 그 민화에서는 제비가 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배경으로 하여 그려진 것들을 살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흥분 울부전과 같은 설화에서는 박씨를 물어다주는 공룡의 전달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비 역시 공룡의 전달자로서 민화에 표현된 예는 보기 힘듭니다. 이 밖에 제비는 아까 현조로 인식됐던 새가 뭐가 있었죠? 학이. 예. 그런데 제비도 뭐로 인식됐냐면 현조로 인식되고 있었는데,
시경과 사기, 음본기 및 진본기 등에 언급된 상나라와 진나라의 선조와 관련된 탄란회임설화에는 제비가 등장을 합니다. 현조의 알을 삼키고 상나라와 진나라의 조상인 설과 대업을 낳았다는 이들 설화에서 그 천신의 사자로 등장하는 현조는 일반적으로 뭐로 해석되고 있냐면은 제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건국신화는 탄난회임이라는 것은 알을 삼키고서 임신을 했다는, 잉태를 했다는 건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무슨 설화로 주로 되어 있죠? 난생설화로 되어 있죠. 알을 낳은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서로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인지는 모르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천신의 사자인 현조로서 제비가 묘사된 것 역시 민화에서는 살피기 어렵습니다. 이제 결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거고요. 예. 지금까지 민화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을 바탕으로 하여 민화에 나타난 새, 까치와 까마귀, 닭과 봉황, 학, 그 다음에 독수리와 매, 비둘기, 제비의 상징성을 영혼, 공령, 천명의 전달자라는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민화 속의 새는 어떤 메신저 전령으로 등장하며 길상과 벽사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고 새들의 습성과 행동의 관찰을 통해 인간의 삶을 반추하는 대상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또한 고구려 고분벽화와 같은 한국화의 전통과 한국의 설화를 근간으로 하여 구성된 것이 많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시대 변천에 따라 까마귀, 비둘기, 제비의 상징적인 의미는 많이 퇴색되었고 민화에서 새는 점차 상징적인 의미보다는 서정적이고 장식적인 소재로 그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 민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특징이 전통의 계승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전통의 계승과 현대적인 새로운 변형을 어떻게 함께 모색해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